18쪽에 11번 보면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4kg인 요게 수레래요. 수레. 질량이 4kg인 수레가 있고 물체의 질량이 1kg이래요. 그래서 먼저 힘 표시 해봅시다. 힘 표시. 물체의 중력 10N이죠. 그죠? 그리고 수레도 지금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40N이 있지만 사실은 요거는 표시 안 해줘도 그만이에요. 왜냐면 이때 이 수레는 Y축 방향으로 운동하지 않아. 굳이 표시를, 우리 지금 수직항력 배웠으니까 좀 표시를 해주면 수직항력 40N이라고 표시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 수레가 지금 Y축 방향으로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연습하는 상황에서 한번 표시해 볼 수는 있지만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실이 등장하면 장력 표시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장력 표시. 그래서 운동만년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운동만년식, 두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에 총 3번 쓸 수 있다 그랬어. 3번. 어떻게 3번 쓸 수 있죠? 전체에 대한 운방 1번, 그리고 A에 대한 운방, B에 대한 운방 해서 총 3번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수레와 물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운동만년식을 세울 때는 그 내부 힘은 쓰지 않는다 그랬어. 그지? 내부 힘은 한 덩어리로 보고 운동만년식을 세울 때는. 그래서 5kg짜리 한 덩어리로 보고 운동만년식을 세울 때는 전체 R자임이 그냥 10N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운동방정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수레와 물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물리원에서는 실의 질량 또 용수철의 질량 이런 거 고려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요거 5kg짜리 물체가 10N의 힘을 받아가지고 가속 운동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F는 MA 쓸 건데, 전체 R자임이 10이죠. 그죠? 그리고 전체 질량은 4 더하기 1이에요.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씁니다. 그럼 가속도가 나오네요. 2m/s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수레에 대한 운동만년식, 또 물체에 대한 운동만년식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작용점을 잘 찍으라고 했는데 수레의 작용점 찍힌 힘만 쓰는 거예요. 수레만의 운동만년식 쓸 때는 수레의 작용점 찍힌 힘만 쓰는 거예요. 수레의 작용점 찍힌 힘은 장력 T밖에 없죠. 그죠? T는 수레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2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가속도 2 여기 전체 운동만년식에서 구한 거 넣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물체에 대한 운동만년식을 쓸 건데 역시나 물체의 작용점 찍힌 힘만 쓰는 거예요. 물체의 작용점이 찍힌 힘 10 빼기 장력 T네요. 는 물체만의 질량 1 곱하기 가속도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속도 구한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장력은 같은 실이면 어느 곳에나 장력이 똑같다고 했는데 장력은 이 문제 상황에서 8N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번 문제, 1번 보기부터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10N이죠. 10N.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물체의 가속도는 점점 증가한다. 물체의 작용은 R자임 일정하고 물체의 질량 바뀌는 경우가 아니니까 가속도 일정해요. 가속도 2로 일정하지. 그지?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속도 구해봤더니까 운동방정식 세워서 가속도 구해봤더니까 이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11번의 답이 3번이고 4번은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10N만 얘기하면 안 되죠. 10 빼기 장력 T까지가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에요. 운동만년식을 세울 때 F는 MA 쓸 때 꼭 F에다가 R자 힘을 써줘야 됩니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장력 T까지도 고려해가지고 2N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장력이 8N이니까. 그래서 4번은 틀렸다. 5번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이거 장력 물어본 건데 장력 0 아니고 2죠. 그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 답이 3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운동만년식 세우는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많이 연습해보고, 12번도 마찬가지예요. 12번 문제 좀 읽어보면,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 3kg인 물체 AB를 놓았대요.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힘 F를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힘 F는 A한테 작용하는 힘이죠. 그죠? A한테 작용하는 힘이니까 꼭 작용점을 A한테 찍으세요. 그 책에 A한테 안 찍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죠? A한테 꼭 찍으세요. 이 F라는 힘은 A한테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물체가 한 덩어리로 움직일 때
A는 B에게, B는 A에게 작용하는 그 작용 반작용의 힘이 있다라고 했어, 그지? B한테 물어보면 A가 나를 이쪽으로 밀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딪히는 함께 움직이는 상황에서. 근데 A한테 물어보면 B가 나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이쪽 방향으로 밀었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A가 B를 미는 힘은 B한테 작용점을 찍어줘야 되죠, 그죠? A가 B를 미는 힘 이렇게 표시한다고 표기법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A가 B를 미는 힘은 꼭 작용점을 B한테 찍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B가 A를 미는 힘은 꼭 작용점을 A한테 찍어줘야 돼요, 그치? 요 둘의 힘의 관계는 작용 반작용 관계라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FAB를 일반적으로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니까 요거 플러스 F라고 할게요. 그리고 B가 A를 미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의미로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죠? 벡터량에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방향을 의미해요. 이제 힘 표시가 끝났으니까 운동 방정식을 세워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표시를 열심히 한 이유는 운동 방정식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힘 표시를 하고 운동 방정식 세운다. 아니면 또 뭐 힘 표시를 하고 힘의 평형식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상황은 가속 운동하는 상황이니까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하는 경우는 운동 방정식 총 3번 세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A와 B를 한 덩어리로 보고 한번 세울 수 있고 A에 대한 운방, B에 대한 운방 이렇게 총 3번 세울 수가 있어요. A와 B를 한 덩어리로 보고 운동 방정식 세우면 전체 알짜임은 요 F라는 힘밖에 없죠, 그죠? 요 F라는 힘밖에 없어서 F는 전체 질량 2 더하기 4죠, 그죠? 그리고 옆에서 옆에 VT 그래프를 알려줬는데 VT 그래프에서 뭘 알려줬죠? 기울기를 알려줬다, 그지?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거 알죠, 그죠? 문제 조건에서 가속도를 2m/s 제곱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 그래서 A와 B를 한 덩어리를 보고 운동 방정식 세우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 2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죠? 전체 알짜임은 F고 A와 B의 질량 2 더하기 4하고 가속도 알려줬으니까 가속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A의 운동 반정식 한번 써볼게요. A만의 운동 반정식은 F 빼기 마이너스 F죠, 그죠? A한테 작용점 찍힌 힘만 쓰는 거예요. F 빼기 소문자 F다. 스몰 F다. 그리고 A만의 질량 2죠. 그리고 가속도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B의 작용점 찍힌 힘만 써서 또 그 운동 반정식 B만의 운동 반정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B만의 운동 반정식은 F밖에 없죠, 그죠? F는 B만의 질량 4 곱하기 가속도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지? 요거 정리하면 라지 F 대문자 F는 6, 2, 12에서 12가 나오죠. 그리고 소문자 F는 8, 4, 2, 8에서 8N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대문자 F와 소문자 F 요 힘들의 B를 물어봤으니까 12대 8 4로 약분하면 3대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야. 4번. 알겠죠? 그리고 요거 필기한 건 뭐 카톡 보내줄 테니까 뭐 필기 혹시 좀 못했어도 그렇고 구습할 때 쓰라고 카톡으로 보내줄게. 그리고 13번 또 가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읽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 4kg인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하여 천장에 고정된 도로에 매달아서 가만히 놓았대요.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힘 표시를 먼저 하는 거예요. 힘 표시하고 운동 방정식을 세워봐야겠죠, 그죠? 알짜임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다. 1kg인 물체는 중력과 속도 10이라 그랬으니까 중력이 10N인 거예요. 그리고 4kg인 물체는 중력과 속도 10이라고 했으니까 40N인 거예요. 그리고 장력, 실이 있는데 실이 등장했으니까 장력 표시합니다. 장력은 항상 물체에서 실 방향이라고 했고 같은 실이면 장력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힘 표시하고 전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운동 방정식 세우기 전에 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살펴보면 요 방향으로 운동하겠죠, 그죠? 요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왜냐면 B 쪽이 더 질량이 크니까. 그래서 요거를
5kg짜리 한 덩어리로 보면 그냥 40에서 10 뺀 30N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 지금 굵은색으로 표시한 방향으로 가속 운동하는 상황이죠, 그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힘 표시했으니까 운동 만점씩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운동 만점씩 세울 때는 이 그 내부 힘, 장력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알짜 힘은 30N이고 이거 40 빼기 10 해가지고 30 나온 거예요. 그리고 A와 B 전체의 질량 1 더하기 4 해서 5죠. 그러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는 5, 6에 30이니까 6m/s 제곱이죠, 그죠? 그리고 A만의 운방, B만의 운방 써볼게요. 지금 A만의 운방을 쓰려고 A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보면 A는 지금 보라색 화살표로 표시한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A는 이렇게 가속 운동합니다. A의 운동 방향, A의 가속도 방향. 처음에 정지해 있다고 그랬고 손을 놓는 순간 가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B는 이쪽으로 가속 운동하죠, 그죠? B의 가속도 방향은 아래쪽입니다. A의 가속도 방향은 위쪽, B의 가속도 방향은 아래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속도 방향까지도 확인하고 운동 반전식을 써야겠죠. 이거 A만의 운동 반전식을 세울 때 알짜 힘을 T 빼기 10으로 써야 되죠. 10 빼기 T로 쓰면 안 되죠, 그죠? 장력이 더 큽니다. A는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는 상황이니까 T 빼기 10으로 써야 돼요. 이거 10 빼기 T로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B의 운동 반전식 세울 때 B의 알짜 힘은 40 빼기 장력 T를 써야 돼요. B의 알짜 힘은. 그래서 알짜 힘을 쓰고 A만의 질량 1 곱하기 가속도 6이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B만의 운동 반전식 쓸 때는 B만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6 이렇게 씁니다. 가속도 전체 운동 반전식 세울 때 가속도 구했죠, 그죠? 요거 정리하면 장력 T가 뭐 A에서나 B에서나 장력은 똑같이 나오는데 장력이 16N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알짜 힘과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하라고 했는데 6N이라고 쓰면 돼요. 알겠죠? 이 문제 상황에서는 장력을 뭐 구할 필요는 없겠네. 여기서 장력만 따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14번 문제는 그림은 직선도로에서 10m/s에 처음에는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했는데 A 지점 통과하면서 등 가속도 운동을 했대요. 등 가속도 운동했다 했고 A 지점을 지나서 20초 뒤에 B 지점에 도달했을 때 자동차의 속력은 30, 40이었다. 구하라고 한 게 A에서 C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했네요. 이 문제는 등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등 가속도 운동 우리 풀이법 배운 거를 좀 적용해서 풀어봐야겠죠. 등 가속도 운동 풀이법 어떤 게 있냐라고 했냐면 먼저 VT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VT 그래프를 그려서 VT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변이 그리고 그 기울기는 가속도 요거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T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그게 하나가 있고 등가속도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등가속도 공식은 등공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는데 V0 플러스 AT라는 공식이 있고 그리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런 식이 또 있죠, 그죠? 그리고 EAS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이렇게 푸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잘 알아둬야 될 게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구간의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그냥 산술 평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VT 그래프 가지고 먼저 풀 거고 그 다음에 등가속도 VT 그래프 안 그리고 푸는 버전도 한번 해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먼저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10m/s, 30m/s, 40m/s 요거 문제 조건 잘 챙겨서 써야겠죠, 그죠? 그리고 A에서부터 B까지 시간이 20초 걸렸다는 건 문제 조건이에요, 그치? 문제에서 A 지점을 지나서 20초 후에 B 지점에 도달했다 했으니까 A에서 B까지 가는데 20초가 걸렸다 이렇게 문제 조건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A점에서 처음 속력이 10m/s다, 그지? 그리고 20초가 걸렸을 때 20초 후에
속도는 30이래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 그치? 이게 문제 조건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VT 그래프에서 1차 함수로 그려야겠죠. 그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일정한 1차 함수 그래프로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가속도를 알 수 있죠. 그죠? 가속도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고 또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시간이 20초가 흘렀어요. 20초 동안 속도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뺀다라고 했죠. 그죠? 나중에서 처음 빼면 30에서 10을 빼야 돼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운동에서 가속도가 20분의 20이니까 1m per sec 제곱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러면 CG점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40m라고 했고, 근데 이 문제 상황에서는 직선 도로라고 해서 직선 운동이고, 또 운동 방향이 한 번도 안 바뀌는 상황이니까 이 문제 상황에 한해서는 이동 거리랑 변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또 이 문제에서는 속력이랑 속도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뭐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거나, 운동 방향이 바뀐 경우는 뭐 속도랑 속력이랑 다른 값을 가지고 또 이동거리랑 변이랑 다르겠지만, 이 경우는 뭐 이동거리랑 변이랑 같고 그 다음에 속력이나 속도랑 같은 상황입니다. 문제 상황에서 C점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40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속도가 1이다.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요때 걸린 시간을 알 수 있겠다. 그지? 30. 요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부터 C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 조금 지워보면 이 사다리꼴의 밑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30초 동안 이동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평균 속도로 치환해서 푸는 방법도 있다라고 했어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면 밑변 10이죠. 밑변 더하기 아랫변, 요거 밑변이라고 그러고 요거 윗변이라고 하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30이죠. 그죠? 30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지만 평균 속도로 치환해서 등속 운동처럼 풀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요거 또 보조선 한번 그어보면 10과 40의 산술 평균, 그러니까 50을 절반으로 나누면 25가 평균이 되죠. 그죠? 요렇게 25를 기준으로 보조선 하나만 그어보면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아요. 그래서 25m per sec로 그냥 등속 운동한 거로 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25m per sec로 30초 동안 운동했다 라고 해서 계산해도 되죠. 750m. 근데 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나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게 2분의 1을 10과 40으로 나눴다는 게 요게 25잖아. 그지?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나 평행사변형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나 똑같은 건데, 뭐 수식으로도 확인할 수도 있고 요 기하 도형으로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750이고, 이거 VT 그래프 그려서 풀어봤는데 VT 그래프 안 그리고 푸는 버전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풀어본다 했는데, VT 그래프 안 그리고도 여기서 가속도의 정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등공 1번은 가속도의 정의에서 나온 식인데,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VT 그래프를 굳이 안 그리고도 20초가 흘렀다 그랬고, 속도 변화량이 30에서 10으로 바뀌었으니까 20m per sec가 속도 변화량이라는 거 VT 그래프 안 그리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식으로도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풉니다. 그지? 그리고 B에서부터 C로 갈 때 속도 변화가 30에서 40으로 됐으니까 나중 빼기 처음 하면 B에서 C로 갈 때 속도 변화가 10이죠. 그죠? 그러면 이때 걸린 시간도 알 수 있는 거야. 10초죠. 그죠? 왜냐면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냥 10초라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지? VT 그래프 안 그리고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VT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 봤지만 VT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이거 가속도의 정의에 의해서 10초라는 거, B에서 C까지 10초 걸렸다는 거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A부터 C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은 평균 속도로 치환해가지고 하는 거 많이 한다라고 했죠, 그죠?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A와 C 구간에 처음과 끝의 산술 평균. 그러니까 이거 VT 그래프 안 그리고도 우리가 그려서 확인해봤지만 안 그리더라도 10과 40의 산술 평균이다. 이게 평균 속도다. 이거 알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시간이 30초가 걸렸으니까 뭐 같이 똑같은 식이 나오는데 계산하면 750m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로 치환해서 이렇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산술 평균을 이용해서 평균 속도로 치환해서 등속 운동처럼 푸는 거 좀 잘 알아두세요. 16번 문제인데 16번 뭐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현수가 저울 위에서 물체의 연직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서 물체를 던져 올렸다. 던져 올렸대요. 그러니까 던져 올린 이후부터는 현수가 이게 그 현수한테서 물체가 떠난 순간부터는 현수가 물체한테 힘을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현수가 물체에 힘을 작용할 때부터 저울이 측정한 힘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저울은 뭘 측정하는 장치라고 했죠? 저울은 수직 항력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저울은 수직 항력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그 현수와 물체가 있는데 현수의 질량 뭐 안 가르쳐 줬고 물체의 질량 안 가르쳐 줬는데 뭐 일반적으로 라지 m, 스몰 m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문자가 많아져서 물리하기 싫어 라고 할까봐 그냥 현수의 질량 60kg라고 놓고 물체의 질량 5kg라고 놓고 한번 써볼게요. 라지 m, 스몰 m이라고 놓을 수도 있지만 너무 문자가 많아지면 물리하기 싫어 이렇게 할까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먼저 힘 표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수의 중력 600N이죠, 그죠? 현수 질량 60kg이라고 하면 그리고 물체의 질량이 5kg이면 물체의 중력을 써야겠죠. 50N. 이렇게 하고 물체의 힘을 작용할 때부터 저울이 측정한 물체를 던져 올렸다. 현수가 물체의 힘을 작용할 때부터 저울에 측정한 크기의 힘을 골라라 했는데 이 현수가 들어 올릴 때는 현수가 물체를 50N의 힘으로 들어 올려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힘에 이름을 잘 붙여줘야 돼요. 이게 현수가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그지? 현수가 물체를 50N의 힘으로 들어 올려줘야지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작용점과 그리고 힘을 가해주는 그 상대방을 꼭 표시를 해서 잘 써줘야 됩니다. 현수가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돼. 그러면 요 힘에 대한 반작용을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로 써줘야겠죠, 그죠? 현수가 물체를 50N으로 들어 올려주면 물체가 현수를 50N으로 누르는 겁니다. 알겠죠? 요 둘 힘의 관계는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현수가 물체가 현수를.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그런데 현수는 이 저울 위에서 정지해 있어요. 그치? 정지해 있으니까 면에 놓여 있는 물체는 뭐 현수가 물체는 아니고 사람이지만 면에 놓여 있는 사람은 수직 항력을 받는 거예요. 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수직 항력을 안 받지만 면에 놓여 있으면 수직 항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항력을 표시해 줍니다. 전체 RM을 0으로 맞춰야 줘야 되기 때문에 뭐 650N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현수가 물체에 작용할 때부터 저울이 측정한 힘이라고 했는데 현수가 작용한 중력과 같은 거 아니죠, 그죠? 수직 항력은 물체가 현수를 누르는 힘까지도 고려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들어 올리는 상황이고 요거 조금 지울 건데 이게 그 물체가 이제 현수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빠빠이 하는 순간 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빠빠이 하는 순간 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힘도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빠빠이 하면 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600N이 찍히는 거예요. 그렇지? 물체가 현수한테서 떠나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 현수가 물체의 힘을 작용하는 동안 증가한다. 그치? 현수가 물체를 누르는 힘 요 힘이 증가하는 동안 요 힘도 증가하니까 수직항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얘기해주면 요 힘이 증가하면 요 힘과 반작용인 힘, 요 힘이 증가하는 거니까 1번 힘이 증가하면 2번 힘이 증가하니까 수직항력이 크게 측정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1번 힘이 증가하면 2번 힘이 반작용이니까 당연히 같이 따라가는 힘이죠. 이게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힘의 평형식을 쓰면 수직 항력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번, 물체가 현수의 손을 떠나 이동하는 순간, 그러면 이 힘이 없어지는 거죠. 현수가 물체 손을 떠나면 이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 힘도 없는 거죠. 그러면 600N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18번 보면 그림 가는 저울에 놓인 상자 위에서 새가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을 이라고 했어요. 새의 질량, 새의 질량 M이라고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새 2kg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내 맘대로 숫자를 놨는데 새가 2kg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력은 20N이죠, 그죠? 그러면 새가 놓여 있을 때 지금 상자의 무게는 문제에서 무시하라 그랬어. 문제에서 상자의 무게는 무시하라 그랬고 수직 항력은 20N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면에 닿아 있는 경우 수직 항력을 측정하면 20N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두 번째 상황은 그 저울 위에 물체가 놓인 상자 위에 새가 공기를 밀어내며 정지해 있다라고 했으니까 공기를 밀어 정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상황은 그러니까 그 새의 발이 지금 땅에 상자 면에 닿아 있지 않는 상황이죠. 새에 대해서 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는 중력이 20N이야. 근데 그냥 정지해 있대요. 왜 정지해 있을까요? 이 문제 상황에서는 문제에서 새가 공기를 밀어내면서 정지했다. 이거 문제에 써 있어. 그거 좀 표시해 볼까요? 새가 공기를 밀어내면서 정지해 있다고 문제에 써 있어요. 여기 18번에 세 번째 줄에 있죠. 새가 공기를 밀어내며 정지해 있다. 문제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공기 저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가 정지해 있는데 이거 새지만 내가 새를 그릴 자신이 없어서 네모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새에 대해서 힘 표시를 해보면 공기 저항이 그 중력과 평형을 이루면서 정지해 있다 이 얘기예요. 공기 저항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기 저항을 힘을 좀 풀어서 써봅시다. 공기가 새를 밀어 올리는 힘이죠, 그죠? 공기가 새를 떠받치는 힘이에요. 요 힘이 20N이란 얘기죠. 이 새가 정지해 있으니까. 그래서 공기 저항이라는 힘을 좀 풀어서 써보면 공기가 새를 밀어내는 힘입니다. 근데 공기가 새를 밀어내면 새도 공기를 밀어내죠, 그죠? 근데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야. 근데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게 공기에 대해서 힘 표시를 해본 적이 당연히 없죠, 그죠? 이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보면 되는데 공기 분자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물체처럼 이렇게 한 물체로 있는 게 아니고 공기는 사방에 퍼져 있죠, 그죠? 그래서 힘 표시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공기가 이렇게 퍼져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힘 표시를 해야 되니까 공기를 물체처럼 하나로 그냥 모아서 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볼 텐데 이제 공기가 새를 20N이면 공기가 물론 퍼져 있지만 한 군데 뭉쳐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공기를 하나로 뭉쳐 있다고 생각하고 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새가 공기를 밑으로 누르죠, 그죠? 새가 공기를 공기가 여기 이 공기는 이 면에 닿아 있는 공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 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항력이 20N로 찍힌다 이거야. 요 수직 항력이 20N이 있어요. 그래서 면이 공기를 떠받치는 힘 20N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공기의 힘의 평형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 상황에서도 수직 항력이 20N으로 측정되고 나 상황에서도 공기 때문에 수직 항력이 20N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을 좀 얘기해 주면 가와 나에서 측정한 힘은 같고 가에서는 새에 작용하는 중력의 힘 크기만큼 저울에 힘을 가하는 거고 나에서는 새가 공기를 밀어내는 힘이 또 저울에 측정되기 때문에 새가 공기를 밀어내는 힘이 이제 21쪽에 3번 볼게요. 21쪽에 3번 그림은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와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했네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했고 P와 Q가 동시에 통과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동시에 통과했대. 그러면 시간이 똑같이 걸렸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각 구간에서 속력을 알려줬는데 B가 Q에 도달할 때 시간을 안 알려줬고 그걸 구하라고 했네요. 이것도 역시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VT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고 또 이제 VT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또 얘기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A는 VT 그래프를 그렸을 때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A는 처음에 30m/s였대요. 그리고 나중에 도착할 때가 10이었대. 그러면 뭐 이렇게 VT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시간이 얼마가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동시래요. 그래서 A는 T초 동안에 T초 동안 운동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B는 처음 속력이 5인 건 아는데 T초 동안 걸렸다는 것만 알지 마지막 속력을 몰라서 그걸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지금 A는 VT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렸는데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도 되지만 사다리꼴의 넓이가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죠, 그죠?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인데 요거 사다리꼴의 넓이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어보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로 해도 되는 거 알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요 사다리꼴의 넓이랑 넓이가 같으려면 또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면적이 같으려면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치?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 속도가 2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35가 돼요. 그래서 답이 35m/s입니다. 알겠죠? 35m/s. 근데 이거를 사실 VT 그래프를 안 그리더라도 이제 등가속도 운동은 여러 번 했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위에 바 쓰는 표시하는 게 평균 속도 표시인데 2분의 처음 속도, 이니셜의 약자로 I로 쓰겠습니다.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파이널의 약자로 F로 쓰겠습니다.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에 그냥 산술 평균한 게 평균 속도다. 라는 거 VT 그래프 안 그리고도 이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상황에서 요거 문제에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평균 속도가 20m/s인 거 VT 그래프 안 그리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는 그려봤지만 안 그리고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같은 거리를 동시에 통과했으니까 B도 역시 평균 속도가 똑같이 20m/s가 나와야 되죠, 그죠? B도 그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O와 뭐를 더해서 40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VT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사실은 35m/s라는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21쪽에 4번인데 그림은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아까 마찰력 배웠는데 고맙게도 마찰력 고려하지 말라고 했네요. 마찰력 배워서 마찰력 물어봤어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마찰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네요. 이 빗면에서 물체가 놓여 있는 경우인데 빗면에서 물체가 놓여 있는 경우에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 처음 배우는 거여서 한번 천천히 빗면에서 작용하는 물체의 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당연히 빗면에서 중력이 있겠죠. 지구에 사니까 중력이 있다. 그리고 수직항력을 표시해야겠죠. 수직항력은 면과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빗면이니까 당연히 빗면에 수직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빗면에 물체를 놓이면 알짜 힘은 당연히 빗면 방향인 거예요. 얘가 빗면에 물체가 놓였는데 이 물체가 당연히 빗면 방향으로 가속도 받지, 빗면 방향으로 운동하지, 빗면이랑 다르게 이렇게 면을 떠나서 운동하는 경우 이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짜 힘의 방향이 빗면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알짜 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요. 우리는 빗면에 놓여 있을 때 알짜 힘이 빗면 방향이라는 거 이걸 알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을 그려볼게요.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면 요 중력과 수직항력의 합이 알짜 힘이 돼야 돼. 그지?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수직항력밖에 없기 때문에 중력과 수직항력의 벡터 합을 한 게 알짜 힘이 돼야 돼요. 근데 벡터 합 배웠다, 그지? 벡터 합에서 벡터 합성법에서 두 벡터의 합을 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그 대각선이
합성 벡터라는 거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의 수학이 들어가는데, 요게 평행사변형이니까, 아까 요각이 90도라 그랬죠, 그죠? 요각이 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90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각이 또 90도가 돼요. 요각이 90도가 됩니다. 그거를 요거 썼다가 조금 지울 건데, 요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삼각형도 요각이 세타죠. 지금 경사각이 세타라면 요 삼각형도 각이 세타인 거예요. 다시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90도인데 아까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니까 좀 다른 색으로 써볼게요. 요각이 90 빼기 세타인 거 알겠죠? 90 빼기 세타인 거. 요 삼각형이 그 경사각이 세타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표시한 부분이 90 빼기 세타예요. 그렇지? 여기 표시한 부분이 90 빼기 세타다. 그러면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요 삼각형을 한번 보는 건데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요각이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빨간색 표시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이 세타가 됩니다. 요 삼각형을 조금 확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세타고 요각이 90도고 여기가 90 빼기 세타죠, 그죠? 근데 요 벡터가 mg 벡터라는 거 얘기했죠. 요 벡터의 크기가 mg라는 거, 방향은 중력 아래 방향이고 요게 mg 방향인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알짜힘 벡터는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mg 사인 세타가. 그래서 빗면에 놓인 물체는 mg 사인 세타, 빗면에서 경사각이 세타라면 mg 사인 세타의 가속도를 갖는 거예요. 그 빗면에서 경사 각도가 변하는 경우가 잘 나오진 않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식의 문제가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가끔 나오는데, 이런 식의 빗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 1번 빗면과 2번 빗면의 각이 다르죠, 그죠? 2번 빗면에서 가속도가 더 큰 거예요. 1번 빗면에서 가속도가 더 작은 거예요. 왜냐면 2번 빗면에서 경사각이 큰 거니까. 요거는 1번 빗면은 경사각이 작죠. 2번 빗면은 경사각이 크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경사각을 다르게 주는 문제도 당연히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물리원에서는 안 나와요. 물리원에서는 그때 우리 벡터 분해하면서도 나왔던 게 이제 그 벡터 분해하는 것도 사실은 물리2에서 제일 앞에 나오고, 물리1은 벡터 분해하는 거 지금 하는 거 정도만 알면 완전히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 경사각이 바뀌는 경우는 그냥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 얘기해 준 거지, 이런 게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 이런 게 나오진 않고. 지금 그러면 21번 문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같은 경사각의 그 빗면에 물체를 놓은 경우 문제 상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P와 Q는 가속도가 같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 가속도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등 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죠. P와 Q는 등 가속도 운동이야. 근데 요거 등 가속도 운동 풀이법에서 VT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얘기했죠. VT 그래프 그리는 방법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VT 그래프 안 그릴게요. 이제는 VT 그래프 안 그리고도 등가속도 공식, 등공 써서 문제 푸는 것도 이제는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P는 제일 처음에 얘는 원래 지나가던 애가 가속 운동한 거예요. 근데 Q는 가만히 놓았대. 이거 문제 상황이 Q는 가만히 놓았대요. 가만히 놓았고 P는 초기 속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Q는 초기 속도가 0이야. P는 초기 속도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죠? 요거 문제 조건인데, 이 구간에서 순간 속도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꼭 알아둡시다. P는 초기 속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Q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는데 가속 운동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둘이 같은 시간 동안에 P는 3L만큼 갔고 Q는 2L만큼 간 상황인데, T초가 걸렸다고 합시다. 같은 시간 동안에 갔다라고 했는데 T초가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T초 속도는 이거 VT 그래프 이제는 안 그릴게요. V0 플러스 AT라고 쓸 수가 있어요.
요거 등가 속도 공식 1번 공식이다. 그지? 등공 1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t초가 걸렸으니까 a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안 그린다고 했는데 그냥 그릴게. 한번 그려줄게. 그리고 바로 지울게. 요거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p는 v0가 이건 p고 요건 q인데 p는 처음 속도가 있었고 q는 처음 속도가 0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안 그리고도 등가 속도 공식 다 배웠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뭘 이용할 거냐면 이거 그 등가 속도 운동에서 완전 꿀팁이죠. 평균 속도 이용하는 거 할 거야. P와 Q에서 평균 속도 이용하는 거 할 거야.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산술 평균을 하면 되는데 2분의 V0와 V0 플러스 AT의 산술 평균이죠. 그리고 Q는 2분의 처음 속도가 0이었고 AT의 산술 평균이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그 거리비를 알려줬으니까 거리비가 3대2인데 시간이 똑같다고 했죠. 거속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둘이 동시라고 했고 거리가 3대1이에요. 시간이 똑같다고 했고 그러면 평균 속도의 비가 3대2라는 거 알겠나요? 평균 속도의 비가 3대2인 거죠. 그러면 얘와 얘의 비가 3대2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 어차피 2분의 똑같으니까 2분의 1로 나누는 거는 뭐 비율로 하면 그 상쇄되는 값이니까 요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 값이 3대2라는 거지, 그지? 요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해서 풀어도 되는데 이거 아마 수학에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요거 2K라고 놓고 그러면 얘가 2K니까 얘가 K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죠? 3대2다. 이거 이제 비례식에서 그 비례식 풀 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안 하고 푸는 방법 이거 아마 아는 사람 있을 거야. 이거 수학에서 혹시 뭐 가비엘이 배운 사람 가비엘이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가비엘이 가지고 그거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V0는 AT가 되네요. 그죠? 이거 뭐 아니면 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해서 정리해도 4V는 AT가 나와요. 요거 구한 순간 얼른 미지수 소거해 버립시다. 4V는 AT니까 요 값이 5V0가 나오죠. 4V는 AT니까 4V0는 AT니까 요 값이 4V0래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평균 속도 우리가 3대2 나오는지 한번 사실은 검산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잘 풀었겠지만 검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때 평균 속도 V0와 5V0의 산술 평균 3V0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에서 평균 속도 0과 4V0의 산술 평균 2V0 나오죠. 맞구나. 잘 구했구나. 물론 잘 구했을 것 같지만 한번 이제 검산을 해본 거예요. 3대2다 잘 나왔네. 그래서 답이 4분의 5예요. 알겠죠? VP와 VQ의